이렇게 대출의 수요를 억제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리고 멤버십으로 실전 적용편을 마련을 했죠. 저번 주에 올라온 게 이제 2주택을 10년 비과세를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풍선 효과를 더불어 활용하는 거 챙겨보실 사람들은 지금 시기에 딱 맞는 거니까 챙겨보시고, 이렇게 대출의 수요를 억제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일단은 수요가 이동을 하고 동탄 묶이니까 수원, 경기나 풍선 효과가 확산된다고 했는데 수도권의 성벽과 아파트의 장벽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출을 막으면요, 10억짜리 집이 있으면은 과거에는 LTV 70%로 7억 대출에 3억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당 최대 3억까지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억짜리 집을 살려면 7억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 같은 걸 포함해서 주택이 평균 10억이 넘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파트는요, 살려면요, 평균 15억이 넘습니다. 대출이 제일 많이 나온 15억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아파트는 총량 때문에 15억 이하짜리 6억이 되는 거 3억밖에 못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15억짜리 집을 살 때 14억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거꾸로 재밌는 건요, 25억 이상짜리 집을 사도 3억 이상 대출 안 되잖아요. 얘는 어차피 대출이 2억이니까 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풍선 효과가 일어나면서 집을 계속 싼 걸로 이동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돈의 수요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출을 막으면요, 그 대출에 막힌 만큼에 대한 가격에 맞는 집들을 사람들이 흘러 살려고 그 돈들이 흘러가겠죠. 돈은 물처럼 움직이거든요. 흘러내리거든요. 고체가 아니에요. 진짜 액체처럼 이쪽이 틈이 있으면 쑥 내려가고 저쪽이 틈이 있으면 쑥 내려가고 이렇습니다. 자산이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런 풍선 효과들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 신문에서 수도권 내 규제 지역 확대하고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권 이동하고 수원, 그다음에 경기 남부의 풍선 효과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면요, 동탄 여전히 많이 올라 있는데 지금 구리도 여전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조금 새롭게 가격들이 조금 더 급발진한 데가 영통입니다. 수원 영통. 기흥도 여전히 가격들이 많이 올랐고, 의왕이 조금 비실비실했는데 의왕이 0.4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의왕도 호가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원은 전체적으로 볼 때 0.52가 움직였어요. 풍선 효과가 보시면은 요렇게 이번 주간 매매를 보면 그렇고요. 한 달 동안을 보면은 지금 요런 식으로 지금 다 확산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경부 라인, 그다음 반도체 라인이고, 이 과천 쪽에서 의왕하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얘는 과천 라인이죠. 여기 둘 다 지금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은 제가 표시는 안 돼. 서울도 성북구, 강북구 이런 지역들이 가장 많이 오르는 순위에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는 서울을 생각했는데 서울에 못 갑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근데 대출도 막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는 더 희망을 줄이고 내 욕망을 더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가야 되는데 아파트 못 가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로 이동하려고 하는 수요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막으면요, 이렇게 수도권에 성벽이 생기고 조금 성벽이 덜 친데 그쪽으로 계속 옮겨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극화의 문제들이 좀 생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가 억제되면 일어나는 현상 뭐냐면요, 전월세 시장이 연쇄적으로 불안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담대 3억 제한의 매수 수요가 임대차로 갔다. 그리고 전세값은 더 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지가 매매를 할 것이냐, 전세로 갈 것이냐, 월세로 갈 것이냐, 노숙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4개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럼 매매에도 서울로 갈 것이냐, 경기로 갈 것이냐, 인천으로 갈 것이냐, 지방으로 갈 것이냐,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못 가. 경기도 일부밖에 못 가. 인천은 조금 갈 수가 있어. 근데 여기가 주거지가 아닌 데는 안 되겠다 해서 전세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전세로 갔는데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월세로 갔는데 월세도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전략하고. 근데 이 와중에 하느는 이제 금리를 0.25 올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무섭겠죠. 전월세 시장이 연쇄적으로 불안해지고 있는 건요, 매매와 전세는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택 매수 심리가 꺾이거나 대출이 안 돼서 집을 사지 못한 수요는요 공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고스란히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료가 상승을 합니다. 매매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전환이 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수요가 급증해서 전월세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공급 축소 현상이 일어나겠죠.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들 투자가 다 막히면서 시중에 공급되던 민간 임대주택의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지금 떠밀려온 사람들이 불안한 임대료가 올라간 부분들을 그대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또 들어가면서 임대료를 더 불안하게 자극하고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수요를 억제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전월세 시장이 지금 얼마나 불안하냐를 이제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도 이만큼 올랐습니다. 월간 전세를 보면요. 지금 오히려 강남, 서초 한번 올라갔던 지역들은 조금 덜 하고요. 나머지 지역들 여기에 있는 중하급지들 보시면은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월간으로 따지면은 뭐 강동이나 이런 데 많이 올랐지만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금천구 여기가 그래도 서울이지만은 하급지잖아요. 많이 움직였습니다. 강동구는 진짜 많이 움직였네요. 근데 강동구를 제외 송파구도 많이 움직였네요. 근데 지금 많이 노원구라든지 도봉구라든지 광진구도 많이 움직였는데 뭐 이런 지역들 움직임이 크죠. 성북구도 움직임이 크죠. 전세가 심각하고 그리고 밀려났는데 경기도도 보면은 경기도도 심각합니다. 월간 전세 상승률을 보면요. 여기는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도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거 나중에 보시는 게 전세가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매매가의 움직임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매매가도 우리가 구리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은 다산으로 가잖아요. 다산 간 다음에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이제 별내로 갑니다. 구리가 움직이기 이전에는 어디가 움직이냐? 하남이 움직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요렇게 다산, 이거 남양주고 이것도 남양주인데 별내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움직임이 큰 거죠. 전세가 불안하죠. 그리고 이 전세가는 또 매매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청년 대출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거 완화가 좀 전체적으로 필요한데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 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 지금 하향화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층들. 그 다음에 지금 사회적 약자로 포함되거나 보수가 작으신 분들 지금 주거 하향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출 풀어달라 난립니다. 그리고 전세난의 매물로 감소해서 저가 매물 급매 늘었습니다. 주거 평준화가 아니라 주거 하향화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만은 그래도 내가 소득이 되고 보수가 되고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 그 능력을 제한하는 것들은 주거 사다리라든지 자산을 늘리는 속도를 정부에서 많이 늦추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고요. 결국은 대출이든 억눌린 수요는요. 어떤 거와 이렇게 결합을 하냐면요.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대출 수요가 억눌려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려움이 벌써 생기기 시작했고 근데 다른 규제랑 결합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 폭등의 리스크를 계속 무럭무럭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19년도에 1216 대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야흐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얘기입니다. 요때 대출 규제를 강화했죠. 15억 대출 이상은 대출을 금지.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분양 중도금도 9억 넘어가면은 대출 금지, 중도금 대출 금지. 9억이 넘어가면은 LTV 40%, 뭐 20%,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축소한 시기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근데 요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627 대책하고 유사합니다. 26년도. 자, 그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2020년도 6월 17일 날 규제 지역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지금 15 대책하고 유사합니다. 6개월 뒤에 그렇게 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빨리 냈죠. 26년입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세금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원래 중과가 있었는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요. 원래 3주택이 20%까지 최대 중과했는데 30%로 올려버립니다. 취득세 12.4%로 하고 보유세 6% 하고 법인도 막아버립니다. 그게 세금 대책을 냈습니다. 요게 지금 나올 세제 개편안 7월 다음 주 목요일 정도나 금요일에 나오겠죠. 요게 이제 요 대책이 될 겁니다.
그리고 731 대책, 임대차 입법. 2022년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임차 규제를 강화했죠. 임대차 입법으로. 이때 전월세가 폭등하면서 매매가 자극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시행을 이미 하고 있고 플러스 우리는 요거를 토호제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우리는 진행 중에 있는. 자, 근데 2020년도 19년 12대책부터 지금 거의 비슷하게 흘러왔죠. 그리고 앞으로 흘러갈 내용들입니다. 요게 2019년도 12월 16일 요 대책부터 7월 31일까지 임대차 입법을 시행한 기간 동안에 가격들이 폭등을 합니다. 2020년도에 이 규제를 최고조로 달하니까는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폭등을 하고 우리는 공급이 모자르지 않아 라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얘기를 했지만요. 결국은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2021년 2월 4일 날 국토부 장관이 바뀌고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공급 부족 인도금의 공급 대책을 최대 규모로 냅니다. 공공 주도로. 토지 임대부라든지 그다음에 이익 배분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많이 냈죠. 최대 규모 83만 호. 언제까지? 2025년까지. 요것도 이번 내일 토론에 있겠죠. 공급 많이 내겠다는 거. 이 공급료 허수가 많습니다. 못 냅니다. 내려고 하면은 시장 상황을 좀 좋게 만들어야죠. 건설업 상황을 좋게 만들려면요. 거래가 잘 돼야지 건설업도 잘 됩니다. 결국은 지금 2020년도에 폭등장하고 유사한 패턴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116 대출 규제, 627 대책, 그 다음에 617, 2020년 617 규제 지역 확대, 1015 대책. 여기에 지금 7월 31일 날 시행했던 임대차 입법도 여기 포함이 돼버렸죠. 토호제를 넣어버렸으니까. 그리고 7월 10일 대책, 세제를 강화시킵니다. 그게 목요일에서 금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옵니다. 가끔씩 시간을 어길 때도 있는데 다음 주 안 나오면 다다음 주 안에는 무조건 나오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비슷하죠. 그 시기에 서울, 경기, 부산 폭등의 폭들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했습니다. 수요를 누르면은, 그리고 이 대출의 수요를 누르고 다른 규제와 결합이 되면요, 폭등 리스크가 계속 내재되게 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대출에 대한 부분의 일부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것도 현실성 없다. 그 다음에 금융 대책 대해서도 이것도 겉으로는 완화도 좀 고민하고 있지만은 지금 상황은 완화가 되어도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